세 번째 아프간을 또 보니까 저 미국 맛이 갔네. 어떻게 철수를 해도 저 모양으로 하냐. 쟤들 황당한 놈들일세.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세 개를 조합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고요. 일 저질러도 될 것 같은데 뭐 들어가면 오크라 저거만 일주일이면 정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냥 뻗으면 되는 거지 뭐 비대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빈틈을 보고 그렇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빈틈이 연출된 거냐 아니냐를 몰라요. 근데 저는 연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 빈틈, 함정 유인론, 함정 빈틈으로 유인했다라는 음모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왜 벌였냐야. 일제가 이제 1937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1939년에는 이제 그 일제가 그 짓을 하니까 이제 히틀러가 간이 부어갖고 1939년에는 히틀러가 세계 제2차 대전을 유럽에서 벌리죠. 그 무렵부터 해서 일제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나오는 원료, 고무 이런 걸 다 끊어요. 그 네덜란드, 뭐 영국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중일 전쟁 할 당시만 해도 동남아까지는 안 내려갔다고요. 인도네시아, 동남아 내려가서 나중에 일제가 저기 화해강의 다리, 그게 지금 미얀마잖아요. 지금 화해강의 다리 그 영화가. 동남아 싹 정리하고 미얀마까지 갔잖아요. 중일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도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죠. 그렇게 인도 태평양 전쟁, 즉 태평양 전쟁으로 중일 전쟁이 번지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석유 끊고 고무 끊고 원료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 일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지금 아베 같은 사람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무슨 저거 죄책감 느낄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발언이거든요. 그 일본의 우파 주류들이. 왜 그러냐면 야 니들이 다 원료 끊었잖아 임마. 그럼 원료 끊고서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원료 끊고 그럼 손가락 빨고 전쟁하라는 소리냐 임마. 그 원료 찾으러 가야지. 원료 찾으러 가려니까 하와이에 있는 미군 기지가 눈에 밟히네. 일단 미군부터 좀 패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태평양 전쟁 했지. 열강으로 살다 보면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라고 우리를 끌어앉혀놓고 무슨 자아비판 반성문 쓰라 그러냐, 임마. 그게 이제 일본 이제 그 우파 주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을 유도했다. 미국이. 특히 진주만도 미리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그냥 수병들 그냥 배 타고 있게 하고 그냥 배 싹 몰아놨다. 왜냐면 진주만 공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텔레그램이 남아있단 말이죠. 일제가 심상치 않습니다라는 그 정보 보고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저게 함정 파고 유인한 거다라는 그 음모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6.25도 똑같아요. 이 사진이 지금 애치슨 라인이잖아요. 저게 1950년 1월 달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를 한 건데 보면은 결국 일본에서부터 필리핀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대만이 저게 안 들어간다고요. 대한민국과 대만은 우리가 방어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 라인의 의미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만이 무장도 안 시키고 뭐 계속해서 미군은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1949년에 핵도 가졌겠다. 1949년에 중국 본토도 적화됐겠다. 오케이, 한판 밀고 내려가서 미국이 어느 정도 결기와 의지가 있는지 한번 간 좀 보지. 내려가. 야 일성아, 너 내 뜻 알겠지? 그럼 내가 내 뜻 알겠지란 말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수령님, 내려가겠습니다. 저기 내려갈 테니까 우리 저기 소련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네 입으로 말을 해봐. 그래서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문서에는 스탈린한테 6.25를 하겠다고 요청한 걸로 돼 있어요. 그건 공산당의 화법을 잘 모르셔서 그래. 특히 스탈린 같은 가학적 공산당 지도자의 화법을 모르셔서 그래.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 입에서 끌어내는 데 천재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말을 하다 보면 상대가 스스로 세뇌가 돼. 이건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했다라고. 지금 그게 연출된 거거든요, 6.25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볼 때, 6.25도 그러면 저거 남침 유도한 거 아니냐. 그 이제 좌파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는 거예요. 6.25 남침 유도설이 그겁니다. 남침 맞는데 허점 보여줘서 빈틈 보여줘서 유도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 면이 있나 보다 하는 거죠. 뭐 그게 그렇다 아니다를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11 저것도 이제 그 미리 정보 쪽에서 그 순위파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에 침투해서 지금 여객기를 탈취해서 테러를 하려고 그런다는 정보 보고가 여러 개 있었다고요. 그거 다 무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이클 무어가 화씨 911 그러니까 파레나이트 911이라는 그 책과 영화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죠. 저게 그 음모론적 관점, 그러니까 유인 음모론. 저게 미리 함정을 판 거다. 이라크 중동을 정리를 하려고 미리 함정을 판 거다.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둔 거다. 이런 20세기에 가장 그 유명한 음모론 세 개를 꼽아라 그러면 태평양 전쟁에 관한 거, 6.25에 관한 거, 9.11에 관한 게 유인 음모론들입니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음모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가 이렇게 미리 그 마스터 플랜으로 기획돼서 그 다음에 거기에 푸틴이 그 함정에 지발로 기어 들어오고 그 후에 1년에 펼쳐지는 과정은 미리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 미리 준비된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세 가지. 그러면, 그럼 미국 나쁜 놈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유인이었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도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런 이슈는 원래부터 무도덕에 속한 이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태평양 전쟁을 미국이 알면서도 진주만 공습을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거의 한 80%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진주만 공습이 나기 6개월 전에 있었던 우남 이승만의 그 책, 그 Japan Inside Out, 일본의 내막, 혹은 저는 일본을 벗기다, 뭐 그걸로 보면 거기에 딱 그 구절이 있다고요. 미국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 7천 몇 명으로 만들어진 저 전쟁 기계는 미국을 침공할 거다 그래요. 그럼 6개월 전에 미국 침공이야 벌써. 그럼 걔들 침공하면 어디 하는데? 캘리포니아 침공 안 해요. 하와이를 침공한다고, 해군기지를. 이미 6개월 전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배들 잔뜩 몰아놓고 두들겨 패세요라고 그 미끼를 다 펼쳐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엄청난 미국 수병들 죽은 거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FDR,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판단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한계 때문에 최적의 직선 코스를 못 가요. 무슨 얘기냐. 미국은 마땅히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미국은 마땅히 고립주의를 떨치고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유럽에 참전했어야 돼요. 혹은 미국은 마땅히 그 전에 있었던 체코 합병에 반대했어야 돼요. 혹은 미국은 마땅히 그로부터 한 5, 6년 전부터 1930년대 초부터 나치가 등장했을 때부터 나치에 대해서 날을 세웠어야 돼요. 천만에요. 나치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런던 주재 미국 대사는 누구였냐? 유럽, 그러니까 주영 미국 대사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케네디예요. 요세프 케네디인가 그래요. 그 히틀러 엄청 좋게 봤어요. 히틀러에 대해서 좋은 보고서 많이 써주고.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어리석음이에요. 대중도 어리석고, 대중이 어리석으니까 고립주의 하는 거지. 거기 무슨 뭐 나치가 사람 잡아 죽이든 말든 우리가 왜 거기 가서 전쟁하냐 이거 아니에요. 거기 중일 전쟁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 잡아 죽이고 일본 사람들이 저기 동남아 잡아 죽이든 말든 우리가 거기 가서 왜 전쟁하는데. 동남아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일본은 저기 동남아는 뭐 들어가면 10,000명, 20,000명 단위로 학살해요. 저기 우리가 왜 그러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저기 그 고립주의에 빠져 있어. 그 고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표를 갖고 있어. 거기서 표는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그 고립주의 보고 당신들 잘못됐습니다. 그랬됐습니다. 라고 외칠 수는 있어요. 용감하게. 우남승만도 그랬고. 그러면은 뭐가 되냐?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라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고립주의를 떨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해. 그 재물이 필요해. 그 재단의 이름이 하와이 미국 해군 기지고 그 재물이 불쌍한 미 해군 병사들이죠. 그걸 두고 어떻게 비도덕적이라 그러냐고. 거긴 이미 도덕이다 비도덕이다를 떠난 무도덕의 경지예요. 그 뿌리를 보면 인간이 애초 직선의 최선의 길을 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황당한 이런 그 우회가 일어난다고요. 이거. 그래서 저는 도덕적으로는 판단 안 해요. 저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기 때문에 미국 나쁜 놈들, 그러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나쁜 놈, 그러기 때문에 미국 나쁜 놈들 이런 얘기 저는 안 해요. 트루만 나쁜 놈. 애치슨 때 대통령 트루만이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전 남침 유인은 뭐 남침 유인 뭐 저 정도에 속아서 들어올 정도면 뭐 아유 위에다 선거 써도 들어와요. 저 정도 속아서 들어왔으면. 요번에는 좀 이렇게 그 빈틈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군비 안 갖다 놓으면서도 그 러시아를 굉장히 자극하는 아까 스톨텐베르그 같은 발언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할 정도로 2021년에 유가가 올라서 푸틴이 이제 전쟁 유혹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황당하게 마치 겁에 질린 사슴 새끼처럼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철수를 해서 푸틴이 드디어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오고 뭐 이런 과정이 미리 선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푸틴이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집단이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함정을 판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있어요. 여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함정에 기어 들어온 건 푸틴이고 그러니까 함정 판 놈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건 기어 들어온 놈이 그래서 일 저지른 놈이 잘못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자, 이런 것을 기획하고 마스터 플랜을 잡고 일이 터진 다음에 이걸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아까 그 스라위 그러니까 그 수위 조절 반응형 소모전과 경제 추방 이 스라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패키지로 지금 러시아 그 함정 속으로 딱 몰아넣고 그 함정을 몰아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저렇게 되면 공포에 질리거든요. 공포에 질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집단이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집단 뭐라고 이름 불러야 되냐. 이거 네오콘이냐. 네오콘 아닙니다. 네오콘 조금 이따 보여드리지만 네오콘과 달라요. 그럼 이거 트럼피스트냐. 트럼피스트 아니에요. 그럼 이거 민주당 좌파냐.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유형의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에 새로운 유형의 어떤 집단이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저는 이 집단을 만약에 제 지금 추론이 맞다면 이 집단의 이름을 저는 리액셔니스트, 반응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액셔니즘, 뭐 반동주의자. 리액션은 반동이거든요. 이름도 좋잖아요. 저 반동이란다. 저는 누구한테 야 나 반동이야 그러는데 반응주의자. 이러면 이제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그 방식은 이거죠. 중러, 즉 피바다 역사 경험을 가진 핵무장 초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죠. 중러가 도발할 때까지 기다린다. 도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인하고 빈틈 보여주고 몰고 간다. 그래서 빈틈을 보여줘서 유인한다. 그래서 도발을 해. 그럼 그때는 말하자면 수위 조절이 가능한 반응형 소모전을 한편에 펼치고 다른 한편에는 경제 추방 펼쳐가지고 아예 작사를 내버린다.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그 하중을 많이 받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어디냐? 침공당한 지역, 우크라. 그 지역 국민의 의지와 각오다. 이 사람들이 버텨줘야 된다. 이 소모전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세계 시스템을 강화한다. 뭐냐?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독립성 가지도록 만들고 러시아를 경제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집단, 이 리액셔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를 먼저 손보고 세계 시스템을 정비해서 중국을 압박한다예요. 이겁니다. 러시아 먼저 손보고 세계 시스템 정비해서 중국을 압박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럼피즘과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리액셔니스트는 트럼피즘을 끝냈다. 아, 이제 트럼피즘 끝났구나. 그 느낌입니다, 요새. 또 트럼피즘을 완성했다라고 느껴요. 이 사람들과 트럼피스트의 차이를 보면 간단해요. 트럼피즘은 아주 그 프레임이 단순합니다. 석유가스를 과잉 생산해서 그 가격을 폭락시켜가지고 러시아를 제압하겠다. 쟤들 보니까 그 석유 가격 낮을 때는 평화스럽게 사네. 오케이, 그럼 석유 가격 낮게 만들게. 오케이, 셰일 막 파서 막 뿌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제 제압돼 있으니까 중국은 금융 관세로 제압한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우선 첫째 무엇보다도 석유가스 카르텔이 참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 거기 엑슨 모빌 말이에요, 쉘 말이에요, 뭐 이런 데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말이에요. 그거 석유 팔아서 음모론적이고요. 그 딥스고요. 그 글로벌리스트고요. 그 세상을 전쟁으로 말아놓고 나쁜 놈들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한참 욕하면 그쯤 어디로 떨어질까요? 우리 얼굴 떨어집니다. 인류는 전에도 말씀을 했잖아요. 1970년경 이후로 인류 역사상 어느 하나의 자원이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뭐 필수품이 된 경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뭐 옷, 뭐 기타 등등, 뭐 기계, 뭐 모든 소재 다 이게 유화잖아요. 유화, 페트로케미칼. 근데 그게 뭐 200년 동안 다져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1930 몇 년도고 30년대 중반이에요. 나일론 나온 게. 그전에는 그 석유가스는 연료로만 썼었어요. 근데 나일론 그거 나올 무렵부터 유화, 페트로케미칼, 석유화학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석유화학 뻥 나오면서 1930년대 말에 그게 폭발적으로 해서 플라스틱 사출 금융이 처음에 자동차 회사 GM에서 시작돼요. 그게 1946년쯤 돼요. 물론 그 전에도 플라스틱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붕어빵 같이 하는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사출 금융을 하려면 고압으로 플라스틱 녹은 물을 그 거푸집 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걸 익스트루전이라 그래요. 그 익스트루전 그 기계를 익스트루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가 내부 온도가 한 180, 90도 뭐 200도 돼서 플라스틱을 녹여요. 그 플라스틱 조그만 알맹이 덩어리 레이진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위에서 부어놓으면 걔가 그 속에서 녹아요. 그러면 끈끈한 액체가 되죠. 그걸 나사를 돌려내면 얘가 밀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좁은 틈을 통해서 쫙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 금형틀 속을 딱 채우죠. 그래서 저쪽으로는 여기저기 가스 구멍이 있어서 저기 공기 밀고 들어가는 만큼 공기 쫙 나오고. 그래서 쫙 채우면 한 2초 만에, 1, 2초 만에 쫙 채우면 기계 딱 빼서 기계 딱 벌어지면 하나 똥 떨어지고 또 가서 딱 있으면 또 쫙 채우고. 그거예요. 이게 언제 나왔냐? 1946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트병, 우리 그 천하게 여기는 거, 그 1970 한 5, 6년대요. 그전엔 페트병 없다고요. 자, 이렇게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됐는데, 미국 사람이 사오는 석유값이 싸고 우리가 사오는 석유값 비싼가요? 아니잖아요. 유가 정해지면 그냥 시장 원리로 다 같이 했고, 그 석유가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그게 그래도 전 세계로 그러니까 공정시장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돈 지불하고 사오고 운반될 수 있는 그 플로우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미국과 페트로 카르텔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 카르텔 그렇게 욕할 거 없어요. 그 집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수혜자라고. 그 무시무시한 그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는, 특히 중동에 편제되어 있는 그 자원을 인류가 그래도 비교적으로 스무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님들 중에 대부분, 그리고 저 피 한 방울 흘린 적 없어. 그 미국과 페트로케미칼이 만들어낸 거예요. 페트로 카르텔이. 저는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석유 가스 카르텔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황당한 거라고요. 트럼프 본인이 그랬잖아요.
석유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 갖고 우리나라 석유 산업, 석유 그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될 지경이었다고. 저는 그 발언 봤을 때, 야, 저 좀 짓궂다 발언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막 급락시켜서 거기까지 가는 거 한꺼번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원하죠. 그리고 소비자로서는 좋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한 거의 배후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석유가스 카르텔이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트럼프의 구도 너무 단순 구도 아니에요? 석유가스 과잉해서 가격 폭락시켜서 러시아 기운 빼놓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금융관세로 제압한다. 세상 그렇게 단순한 걸로는 이 흉악한 피바다 역사 경험이 있는 이 핵으로 무장한 초강대국 잘 제압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돌아가면 이 리액셔니스트들은 시나리오가 복잡하잖아요. 러시아를 먼저 손본다 이거예요. 뭘로? 우크라 가지고 손보겠다 아니에요. 우크라 침공 유도에서. 제 시나리오에서는. 그럼 우크라는 정의로운 방어 전쟁이 되죠. 그 쟤들은 핵단추 못 누를 거다 이거야. 그 전쟁에서 뭐 하루 이틀 빨리 이기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수위 조정해가지고 수위 조정 반응형 소모전 일으켜서 러시아 기운 다 빼고 국제적으로 망신 주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경제에서 추방시켜버리고 경제 추방시키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 끊어버리고 유럽 빌어먹을 이상한 풍조의 글로벌리즘, 그 러시아 사랑 글로벌리즘, 독일과 프랑스의 그거 끊어버리고 프랑스는 뭐 에너지 의존은 아니지만 독일은 앞장서서 에너지 의존을 깃발 들고 넘어갔던 데죠. 이거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야 중국 너희 보고 있지 어떻게 작살나는지 너희 교훈 좀 얻고 있냐? 그래도 너 도발할래? 너 말이야 피터 자이안 얘기도 몰라? 지금 러시아에 우리가 취한 조치 너한테 취하면은 1년 안에 중국 인민 중에 5억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학자들이 얘기해. 너 알아서 처신 좀 해야겠다. 너 뭐 대만 들어가면 금방 점령할 것 같냐? 대만 2천만 밖에 안 되지만 거기 무기가 우크라보다 세. 대만에 바다 건너가는 게 벨라루스나 저쪽 그 돈바스 옆구리로 해서 육상으로 러시아군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 같냐? 근데 러시아도 죽 쓰잖아. 너희는 죽어 안 쓸 것 같아?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러시아를 먼저 손보고 세계 시스템 정비해서 중국 압박한다. 이렇게 정교한 플랜을 잡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여기 이 브레인 그룹이, 제가 리액셔니스트라고 부르는 브레인 그룹이, 반응주의자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요새.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그 단순 구상, 그거 석유가스 막 생산해. 그래서 가격 떨어져. 그럼 러시아는 조용해질 거야. 그 틈에 중국에는 저거 때려. 저기 관세하고 저거 때려. 이런 단순 구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구도예요. 이 리액셔니스트들의 구도는. 그래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개념, 그러니까 중국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이 보다 정교하고 보다 살벌한 차원으로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피즘을 끝냈다 혹은 트럼피즘을 완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리액셔니즘이. 네오콘과 사뭇 다릅니다. 네오콘은 세계 유일의 경찰이야.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군사 개입해서 현대국가인데 이게 아무데나가 사실은 아무데나가 아니라 얘들은 전부 그 석유가스 나오는데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석유가스 나오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적으로 돌렸어, 네오콘은. 그래서 석유가스 나오는 데서 민감하기 때문에 중동에 개입한 거예요. 그 이라크 침공한 거예요. 그 네오콘의 문제는 뭐냐면, 야, 거기가 정치가 그 모양이고 그 체제가 그 모양일 때는 뭔가 거기 문제가 있는 거야, 현지에. 그 현지에 자발성이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미군 들어가서 현대국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그 현지가 부패와 반미가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래? 그런데 너희는 왜 그랬다 중국은 사랑하냐? 네오콘들 중국은 아주 엄청 사랑하거든요.
네오콘 문제 많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오콘들하고 리액셔니스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달라, 결이. 오히려 리액셔니스트들은 트럼프의 문제의식을 보다 아주 고급진 차원에서, 아주 정교한 차원에서, 아주 세련된 차원에서, 아주 더 살벌한 차원에서 문제 해법을 찾아낸 이런 거고요. 네오콘하고는 좀 달라요. 그다음 민주당 좌파, 이것도 여긴 답이 없죠. 여기는 자기들 권력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 네오콘이 쫙 기세등등할 때니까 네오콘이랑 야합을 해요. 누구죠? 저기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그다음 네오콘이랑만 야합하나? 여기는 또 중국, 러시아 또 그것도 필요하면 얼른 손잡아. 그리고 여기는 이란하고도 손잡아. 뭐 국민들한테 그럴싸하게 저희 미국이 이제 운전자가 됐습니다. 중동의 균형자, 운전자, 동북아시아 균형자, 운전자, 이런 개똥폼 잡는 저기 문재인이랑 똑같은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셔니스트들은 트럼피스트, 민주당 좌파, 네오콘과 다 다릅니다. 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아주 매섭고 강력하고 지능적인 그런 집단이 탄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집단이 미국의 국무부, 미국의 국방부, 미국의 정보계통, 또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평론가들, 전문가, 연구자들, 대학, 여기에 이런 집단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운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있는 집단이거든. 제대로 가고 있는 집단이거든. 그리고 이 집단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제압은 중국 제압을 위한 전초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딱 끝내놓고 중국으로 이제 목조에서 들어온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잘 해독하고 그걸 너무 앞질러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뒤에서 쫓아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서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걸어도 안 되고 기본적인 그 세계 경영 패러다임 괜찮으니까 이거 어떻게 잘 보조를 맞출 거냐, 이런 집단이 형성돼 있다면 우리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이런 집단이 형성돼 있다면 이 흔적이 여러 군데서 앞으로 나오게 돼요. 점점 더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집단에 누구다, 뭐 그런 집단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일관된, 저 치매 노인이나 깔깔 꽃뱀이 할 수 없는 일관된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능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저런 집단이 형성돼 있다면 우리가 그게 눈에 보일 거라고요. 자, 구군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절이지만 서로 용기 내서 씩씩하게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